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 언론의 사표이신 김중배 선생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957년 한국일보 기자로 출발해서 어느덧 58년째 기자로 살아가고 계신 한국 언론의 거목이신데요.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 언론 그리고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누추하지 않고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근사한 빌딩에 황홀하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이게 큰 건물인데요. 2007년 12월 24일 날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선거에 이기고 당선되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이제 일로 이사를 온 건데요. 5년 정도 살다가 다시 광화문으로 가자 이랬는데 여태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데요, 뭐. 네, 그렇지만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네, 좀 접근성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기자들이 취재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오마이뉴스가 더 좋은 건물에 더 좀 시설 장비가 더 확충되는 참 그리고 직원들이 안락하게勤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걸 때는 무한대로 환영을 하는데 여기 오면서 조금 뭐 그 생각하고는 조금 엇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앞에 바로 거창한 MBC 건물이 새로 섰던데 그 화려하고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넉넉한 공간에서 과연 그에 걸맞는 콘텐츠 구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 한동안 그 MBC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착잡한 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MBC 직원들도 네. 너무 회사가 커가지고 길을 잘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길을 잘 못 찾는 모양이죠. 네. 컨텐츠의 길을 그래서 잘 못 찾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 전에 이제 이상호 기자가 새로 복직 판결 받고 복직을 했는데 정말 부잣집에 시집온 느낌이 갑자기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복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법률적인 판결을 하고 현실의 결정은 항상 일치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MBC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보도국의 발령은 일단 받긴 했는데 네.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복직은 아니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복사? 복사? 회사에는 돌아갔지만 직이 없으니까 복사지 그게 복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 어쨌든 본격적인 언론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요새는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의 일과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일과가 뭐 있겠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뉴스타파의 그 젊은 후배들이 좀 새로운 미디어를 개척하고 새로운 그 콘텐츠 특히 그 우리 한국 저널리즘에서는 참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탐사 저널리즘 이런 것을 개척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무슨 자문위원을 하라고 그래서 자문위원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또 그 위원장을 하라고 그게 낙하산이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뉴스타파 할 때 최승호 그 앵커가 첫 마디가 하잖아요. 그 99% 시민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99%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매주 이제 목요일
한 차례씩은 거기 가서 이제 그 시사회도 보고 그 우리 후배들하고도 어울리고 그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또 그렇게 타서도 먹고 네.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고 그 정기적인 일은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세월호 이후에 네. 그 세상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또는 앞날을 이렇게 제대로 전망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과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거꾸로 가는 그런 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그 언론에도 종사했지만 아시는 대로 그 시민사회 네. 운동에도 한동안 종사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연고 그런 그 동지적 우애 이런 것이 합쳐져서 자꾸 여러 가지 모임이나 집회나 무슨 기자회견 이런 데 나와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같이 나이 든 자가 이게 뭐 앞장서서 할 정도의 정력이나 열정이나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래서 그 저보다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그들은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 네. 보니까 무슨 뭐 4.16 연대 고문도 하고 예. 그 저 무슨 우리 함생응 진보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고 네. 약칭은 뭐 민주행동이라고 예. 합니다만은 거기도 고문하고 그러니까 네. 아시다시피 또 참여연대 네. 고문은 옛날부터 했던 거고 네, 네. 또 자유실천 재단 언론실천 재단 또 그것도 고문하라고 그러고 네. 또 6월 민주 포럼에서도 6월 항쟁 그 10주년 사업 이래로 계속되어 온 그런 포럼이 있는데 거기도 고문하라고 그래서 요즘 내가 그런 착각을 하죠.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고문 전문직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고문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로 다니는데 그런 것도 이 참 이런 역사가 현실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진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참 착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착잡하다 참담하다 그렇게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안 되는 네. 그 세상에 밝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꽁무니에 따라다니는 그런 종군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선생님 올해 연세가 34년생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횟수를 말하는 게 네. 나이 계산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81세라고도 하고 2세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네. 1934년생이라고 그렇게 간명하게 말을 하죠. 대개 사람들은 나이를 좀 깎아서 얘기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역시 기자다우시네요.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하고 이제 듣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그렇죠. 그 판단은 그 독자의 몫이군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나이라는 것하고 좀 만이라는 것하고 이제 만도 계산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 나이라는 것이 반드시 헛수만 아니라는 생각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건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당초 생명을 부여받은 어머니 뱃속에서 네. 그것까지를 생명의 시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상당히 나는 동의하는 사람인데 네. 그럼 우리 나이의 그 셈법도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횟수만 말하고 네. 알아서 판단하도록 일단 기사는 쓰고 판단은 독자들이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굉장히 그 기자 생활 아주 초년병 때부터 선생님 그 계속 보면서 자라온 어떻게 보면 후배인데요.
굉장히 그 많은 고문도 하시고 과거에는 대표 시민단체 대표도 하시고 또 현업에서 언론사 사장도 하시고 한겨레 신문 사장도 하시고 또 이제 MBC 사장도 하시고 이렇게 현업 언론인으로 지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데 최근에 제가 그 전문직이 된 것 같아요. 해찰 전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해찰 전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그냥 세월호 이후에 네. 그게 고문 전문직. 세월호 이후에 이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엄중한 시간에 살면서 내 삶의 이 진폭은 비록 해찰에 가까울지언정 그러나 내가 해찰하고 다닌다라고 자꾸 말하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그것을 좀 약간 내 서랍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끄집어내겠지만 이 공간에서는 이 시간대에서는 참 해찰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죄송하고 개면적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기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총 11번의 대통령이 지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월 50년 인생 동안 기자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그 굉장히 드문 중간에 그만둬 버린 사람도 많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서 특히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엄중한 시간에 내가 해찰하고 다녀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세월호 참사가 줬던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당시에 어떻게 좀 상황을 보시고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저널리즘 역사상 물론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화했겠지만 큰 거창한 그 세월호라는 산체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속에 갇힌 300여 명의 멀쩡한 그리고 특히 꽃으로 피어나고자 하는 젊은 아이들이 죽어간 그 장면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지켜보았던 아마 체험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배가 가라앉아 버린다 할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한다 할지 그런 순간적인 떼죽음 이런 것은 많지만 이번 세월호 같이 그 시시각각으로 또 눈을 뜨고 돌아봐도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무슨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전 세계의 인류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우선 대단히 전례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뻔히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나 이 텔레비전 화면이랄지 무슨 여러 가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아무 손을 쓸 수 없구나. 아무 일도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거창하면 나는 그런 절박감 그리고 비참함 담담함 그 무력감 이런 것이 참 그 반세기를 넘게 명색이 언론에 종사해 왔던 사람으로서도 전에 없이 처참하고 치열하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였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뒤에 진전을 보면 그 너무 알려진 이야기니까 제가 대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를 이런 국가는 안 되겠다고 대통령까지 인정을 하고 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가를 개조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를 혁신한다 그렇게 후퇴를 했지만 그런 결의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고 희석될 뿐만 아니라 왜곡돼서 그것을 마침 그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러니까 명색이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참 우리 저널리즘이나 이 지식인 사회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진영의 싸움 또는 진영의 논리처럼 만들어 버린 것을 이 보수나 민주 양쪽 세력이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 동일한 책임 비중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한쪽이 그렇게 몰아감으로써 네. 이것이 마치 진영 논리의 대결처럼 이렇게 왜곡됐는데 그 근원은 그당초 무시해버리고 네. 현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저널리즘 문제 아닙니까? 적폐고 이게 네. 다른 사안도 물론 그런데 이 세월호까지 이렇게 왜곡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왜곡하고자 하는 세력의 의도에 상당히 부응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한 번 잠담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아까 국가 개조론이 네.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참 우리가 국가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국가가 존재했느냐 세월호 그 참사의 네. 그 시간대에 존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논의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진행되면서 더 저 같은 사람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권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쪽 말고 그 저와 같이 이렇게 숨을 같이 쉬는 동시대인 이제 일부 시민들 또는 젊은이들까지도 그 유력들을 폄훼하고 그 소위 그 단식하는 그 사람들 그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밝히고자 해서 네. 그것을 뜻을 풀어내고자 그 애쓰고 단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유민이 아빠 같은 사람은 저도 이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네. 많이 뵙고 같이 동참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단식 40일이 넘어가고 37일, 38일, 39일, 40일 넘어갈 때 저와 함께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저 사람 죽을 것 같다.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저 사람 단식을 중단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참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동조 단식들도 하고 네. 이런 마당에 그런 사람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그래서 복식투쟁까지 네. 걸리는 그런 참경을 보면서 국가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인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돼갔길래 어떤 구조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시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어떻게 진전됐길래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게까지 가치 중립적으로 돌변 또는 격변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뭐 인문학이 요즘 뭐 네. 유행이라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 참 저 같은 사람하고 동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진화 심리학이랄지 네. 뇌과학이랄지 후성 유전학이랄지 어떻게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이제 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과학도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한탄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좀 과학도였으면 좀 언론에 종사하든 뭐에 종사하든 훨씬 이 사람들 그 세상과 사람들의 함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책을 막 읽어도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게 이해 정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련을 받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뭐 다른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만
다른 공부라고 랍시고 해가지고 이게 더 이게 세상 또는 인간을 들여다보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구나 그런 허튼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짱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박정호 기자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랍니다. 팟짱을 응원해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주세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들께서는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슴 아프다라고 저희 같은 젊은 기자들도 가슴 아프다라는 정도의 공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데 그쳐 있는데 선생님의 고민은 진화심리학 후성유전학 뇌과학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고민의 연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지식사회가 본받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수용 또는 이렇게 보편화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들여다보면서 이런 새롭게 이렇게 조명되고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이런 학문적인 업적들이 좀 더 대중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진화하고 그 사람 감성이나 지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되면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 나는 것이 그 프토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중심이고 그 전체 이렇게 태양이고 뭐고 모든 별들이 이렇게 공전자전한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 체계에서 천년, 몇백 년, 2000년 가까운 세월 그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지동설이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제가 말할 나이는 아니고 그것이 보편적인 지식이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이 되니까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버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 점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식의 보급, 지적 확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같이 천몇백 년, 2000년 걸리지 않으니까 참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더 보급돼서 대중의 내리 속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일반화하고 보편을 한다면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획기적인 변화를 하면서 세상을 보는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이제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말은 잘 안 쓴다는 거 아시죠? 희망이라는 너무 남용해가지고 이게 좀 희망이라는 낱말은 노후와 이게 좀 때가 묻고 그 방송 용어로서 적절한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닥다리 같기도 하고.
그 정도의 방송용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얘는 뭐 조심스럽게 그 어디 인터뷰에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죠. 는 그 조금 더 좀 뭐 정밀한 척 하기 위해서 낙관의 단서라는 말 쓴다. 네. 낙관의 단서를 찾아다닌다 나는. 앞으로 저희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희망 바꿀 대신에 낙관의 단서. 아니 그렇게 나는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희망이 좋은 분들은 희망을 자꾸 갖는 게 좋죠. 그래 나는 그 남한테 자꾸 그런 통제나 간섭을 하는 특히 지적인 문제에 네.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지적인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가는. 네.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과학 뭐만 네. 장벽이 허물어져가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러시는 것도 옛날하고 달리 장벽이 허물어져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런 것을 이르시면 통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꼭 통섭이라는 것에 구애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정말 다 터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고 국정도 다 허물어가지고 가고요. 그러니까 또 횡설수설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버릇인데 이런 말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갑자기 네. 뭐냐면 그 FTA 이게 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네. FTA를 어디하고 맺고 네. 어쩌고 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수한 신문들이 우리 경제 영토 확장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세계가 대한민국이 된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건 대단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그 국수주의라는 조그만 동굴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국수주의로 볼 뿐만 아니라 또 칠레하고 중국하고 미국이나 말 다른 것은 네. 대체놓고라도 FTA를 하면 중국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겁니까? 그 칠레가 우리 땅이 되는. 근데 거기 왜 경제 영토라는 말을 쓰는지 참. 그 미디어가 그렇게 명명합니다. 특히 경제신문들 또 조중동 그렇고 정부 관료도 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있는 풍경을 보면서 이것은 칸막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세상. 그래서 지구화 이런 세상인데 경제 영토 개념 새로운 또 칸막이를 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우리 땅이 넓어졌다. 넓어졌다는 게 또 땅 따먹기를 하는지 네.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부서 하나가 국민안전처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에는 국가안전처로 네.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도 네. 국가안전처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논의의 와중에서 저도 이제 뭐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지만 끼어드는 계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상기시켰죠. 지금 현존하는 우리 통일원이 처음에 발족할 때는 국토통일원이라고 그랬어요. 국토통일. 국토통일원. 예. 그것도 땅 따먹기 하자는 거야. 국토만 통일하고. 국토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안전하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참 그렇죠. 그거 뭐 국가 안전은 정말 우리 세계 최고 국가 안보 개념으로 지금 충실히 하고 계신다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국가 안전을 하면 그것도 국민 안전이 아니고 또 국가 안보 문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세월호라는 게 거의 문제점을 논점을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참사 그 애들과 또 회갑잔치 같은 그 여행객들 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그걸 하는데 그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그 문제는 안보실 소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안보를 하는 게 도대체 뭘 지키자는 거냐. 또 아까 애당초가 국토통일원적인 발상으로 땅덩어리를 지키자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그 안보론을 하자면
한이 없지만 그건 얘기에서 말씀드릴 계기는 아닌 것 같고 자관 그런 혼돈과 착시와 또 어떻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좀 나쁘게 보면 뭔가 새로운 금을 긋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어떤 쪽에만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그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그런 생각을 토대로 우리가 소위 정치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 것이 나는 세월호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한히 많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문학인들, 지식인들, 뭐 또 이제 법률가들, 시민사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 다양한 의견들을 그 모아서 책으로도 내고 네. 그 책만 해도 부지기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고 세월호 문제 하나만을 제대로 들여다봐도 우리 국가 또는 우리 인간, 우리 사회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짚어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론이 나왔지만 결국 해경 해체로 끝나버리는 그렇죠. 수준으로 국가 개조가 된 거냐 이런 비판도 이제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또 위협받고 있다는 요소를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결국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의 네. 시행령으로 촉발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게 이제 유승민 사태까지 이렇게 불러온 이런 경우이긴 합니다만 다 돌아보면 이게 다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그 이 일련의 사태를 그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여기까지 세월호부터 시작된 문제를 여기까지 민주주의까지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끌고 가고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한 단면을 잘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모를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신과 연관이 돼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2의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시민사회에 각계 계시는 분들 또 이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이분들이 그래서 뜻을 모아서 아직은 전혀 뭐 힘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민주주의 국민 행동입니다. 여러 그 종교단체 뭐 그 또 개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구체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시행령이죠. 그런데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소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박정희 시대에 소위 시행령 입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19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 뒤에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왜냐하면 그때는 국회라는 것이 소위 여야 이렇게 뭐 과반이 아니냐 하는 정도 그 대결이 이렇게 비슷한 접근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뭐 거의 3분기 이상을 여권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떤 법률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을 국회가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를 그때는 통법부라고 그랬어요. 통법부. 법을 다 통과시키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법률을 통법부에서 통과된 법률을 다시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를테면 시행령 입법이라고 그랬죠. 시행령으로 가지고 입법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요즘 사태에서 말하는 뭐
행정 입법 이런 논의가 네, 아니고 네, 네. 그때는 시행령 전혀 다른 뜻에서 시행령 네, 입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더 원천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번 그 국회법 개정 네. 이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헌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된 한계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일탈했잖아요. 그걸 위반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이 이르시면 마치 박정희 시대의 시행령 입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률은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시행령은 엉뚱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입법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 조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네. 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헌법에 따르면 그 법률의 취지 그리고 법률의 명문 그리고 법률의 이임 뭐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시행령은 그 한계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일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하지만 그 엄중한 세월호 문제를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세월호 문제만이 아니라 소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강요들의 우리 그 헌법관 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민 행동을 이제 만들어서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좀 민주 친화적인 서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나 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역사적 교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공교롭게도 우리 장윤선 선생 오늘이 재헌절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근데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퇴임사에서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남겨서 참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그 각인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저버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런 행위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 이제 기자적인 감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발언을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할 만한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을 너무 또 그 발설자 한 사람에게만 그 개인 인물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헌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국가 법 질서의 최고위층에 있는 그런 법이고 기본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 그 바닥에까지 들어가 있는 섬해야 한 그런 요구이고 실천 강령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재헌 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생각이 그 뭐 유진호 선생의 헌법 기초 회고록 같은 것도 제가 옛날에 봤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서독이라고 하는 지금 통일이 됐으니까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은요 우리처럼 그 제1조가 독일 연방공화국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제1조가 제1장
1장이 기본권에 관한 거고. 기본권. 네. 뭐 국가 이것이 나오기 전에 네. 기본권이 나오고 그 제1조가 인간의 존엄. 국가 모든 권력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행사돼야 한다. 네. 그 제1조예요. 1조가 인간의 존엄. 네. 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의무가 국가 권력이 있다. 이게 제1조예요. 국가의 의무. 네. 국가의 의무가.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그게 마음에 들어요.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하면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네. 그 존엄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들을 그냥 다치게 하고 참담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런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런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이래서 또 이제 독일이 미국은 아니니까 사대주의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나 우리 또 쭉 가다 보면 비록 그 민주공화국 그 총강 다음에 있지만 그 다음에 기본권 문제 우리 헌법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그 기본권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나라가 참 이보다는 훨씬 참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현재의 사태를 뭐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나이 든 자라서 줄거리는 분명하지만 네. 조금 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유신 체제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반체제 인사라고 그랬어요. 반체제 인사.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하는 인사다. 네. 그러니까 그 체제 레짐이라는 게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정치학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헌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네.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헌법을 저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거칠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민주인사들을 자꾸 반체제 인사라고 그러는데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반체제는 누구인가? 우리는 헌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민주인사들이 오히려 체제 수호, 친체제 인사고 그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그 세력이야말로 반체제 아니야. 네. 예. 근데 저는 이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역사라는 게 발빠르게 진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많은 시간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한 눈물과 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전에도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많이 해서 민주주의는 장정이다. 종착됨이 없다. 밤낮 그래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안 맞기를 바랐는데. 네. 아 역시 그 굉장히 선생님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역시 기사는 두 갈씩이군요. 일단 결론부터 딱 말씀을 해주시고 제목이 벌써 딱 나오잖아요.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두 갈씩으로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쭉 붙여서 해설 박스까지 딱 나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합시다. 아 이것도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31분 딱 그 얘기의 중반을 돌아가는 전환점에 딱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아니 제목보다도 아니 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이런 대담이나 인터뷰 그 형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것도 뭐 어떤 장벽을 넘어서 초장벽
민족주의자가 됐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말년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칸막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 이제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는 제일 바람직한 게 술 마시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좋습니다. 술 마시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왕년에요. 내가 동아일보 재직할 때 논설위원을 오래 했잖아요. 네. 논설위원을 만 16년 이상 했으니까. 그런 기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그걸 했다 쉬었다 또 딴 자리 갔다 다시 왔다 다 합하면 저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유광열 선생님이라고 그 양반은 편집국장 했다가 또 논설위원 왔다가 또 이렇게 해서 한국일보 있을 때 모셨던 분인데 대원로이신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그런데 저는 멍청하게 이렇게 16년 몇 개월을 한 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이라고 술 먹고 떠들고 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어떤 후배가 그 뒷자리에서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그러는데 그 증거는 제시를 안 해요. 이러니까 이 저널리즘이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기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장만 하고 증거 제시를 못 하니까 기사가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은 지금 우리 언론 상황하고도 약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게시를 해 주시는데 네. 들은 사람은 상당히 심각하고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여파가 그걸 간단치 않은 거예요. 네. 한번 뱉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저널리즘 이 언론 정황 이 상황 이 기상 이런 것이 정말로 저도 그런 점에서 빼어진 참여를 하면서 삽니다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안 만나다 준다는 핑계로 등등 돼가지고 이렇게 얼추 내보낸 뉴스나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깊은 멍울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실무를 장시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밤낮 그러다 보면 기사를 못 쓸 수도 있는 이런 디레마에 빠지니까 일단 써야 되니까. 네. 상처받는 사람들이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상처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아까 그런 말은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꾸 머리에 누가 그랬을까? 그 궁금증이 자꾸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 한국 언론하고 비슷한데 나는 현업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기자처럼 사니까 지금도 기자로 불러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지. 이제 현업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는데 그 다음에 이 후배들 현업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어쩌다 술을 마실 때 제가 이제 제일 가혹하게 비판을 했다면 이런 거죠. 너도 네가 쓴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보고 나면 궁금증이 풀려야 되는데 네 기사를 보고 나면 더 궁금증이 많이 생겨.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팟짱